우리가 학창시절 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너무 진짜 수줍음밖에 없었던 사람,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게 조금 중화돼서 평범하게 존재감 없었던, 선생님이 이름 한번 잘 안 불러줬던 그런 사람이었고, 고등학교 때는 누구와도 잘 지냈었던 것 같아요. 대학 입시에 대한 불안감이나 초조함은 전혀 없었고요. 대학을 아예 안 갈 생각이었었고, 대학교 원서도 야 어디 써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써서 보냈고, 압박이라는 게 전혀 없었죠. 수능 보기 한 2달 정도 전에 난 대학을 가지 않겠어라고 마음을 먹었었으니까. 수능을 봤는데 명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240점, 뭐 45점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친구가 써준 대학을 갔는데 면접도 안 갔고, 근데 면접을 안 가는 학교에 붙었고, 그게 순천향대학교였었고, 그게 예비로 붙었어요. 거기도 안 가려고 했는데 저희 쪽 친척들 중에 4년제 나온 사람이 거의 없어서 한 번은 제발 가줬으면 안 되겠니라고 저희 어머니께서 간곡히 부탁을 하셔서, 좋아, 그 대신 20살 때부터 내가 혼자 살 거고 더 이상 간섭은 하지 말아줘 라고 이야기했고, 학교를 들어가서 1학년 1학기를 학점 1점 몇으로 마치고 2학기를 0.0으로 마치고 자퇴를 했죠. 정말 원 없이 놀았던, 난 진짜 아무 걱정이 없었어. 지금이 더 행복하지만 그때가 티 없이 맑게 행복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아르바이트랑 뭐 친구들하고 놀고 그러다가 군대를 갔어요. 이제 군대 가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신병교육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 2박 3일짜리였어요. 뭐, 야, 나 뭐 하다 왔어? 뭐 이렇게 이제 막 자랑들 막 하거든. 근데 어떤 호리호리하고 그냥 안경 쓴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해외를 되게 많이 나갔다 왔다는 거야. 그래서 와, 저는 진짜 돈이 많은가? 왜냐면 그때 당시에 내 생각은 해외는 정말 갑부만 갈 수 있는 넘사벽에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돈 한 푼 없이 가서 일하면서 막 해외를 나갈 수 있다면서, 너네들도 한번 알아봐라, 워킹 홀리데이라는 그런 문물이 있다. 그래서 아, 그런 게 있구나, 해외를 나갈 수 있구나 라는 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이라크 파병에 지원해서 이라크 파병을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해외를 나가게 된 거죠. 그때 느낌이 너무 생생한 게,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고 사막에 딱 도착해서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내립니다 딱 했는데, 이제는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외 땅을 밟은 거잖아요. 근데 사막 모래폭풍이 쫙 불면서 이 선글라스를 꼈는데 그 안에 습기가 차고 그러면서 더운 기운이 확 오는데, 아, 세상이 진짜 이렇게 넓구나, 내가 봐야 될 것들이 정말 많구나라는 걸 그때 처음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내가 스스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전에는 내 세상은 정말 좋았어요. 제일 친한 친구 3명을 맨날 만나서 술 먹고 노래방 가고 당구장 가고, 그 세계에 가니까 우리끼리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더 큰 세상을 봤고 이 세계관이 좀 확장된 계기가 군대였던 것 같아요. 자이툰 부대죠. 이라크 파병을 가면 컨테이너에 9명이 살아요. 밖에 나가서 할 수가 없어요. 야외 활동이 금지가 돼요. 축구도 못하고 농구도 못해요. 왜냐면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책 읽기였었어요. 거기서 한 50권 이상의 고전을 읽은 것 같아요. 그때 우연히 데미안이라는 책이 찾아왔고, 거기서 이제 새는 아래서 나온다, 알은 새의 세계다, 모든 태어나려는 자는 자신의 세계를 깨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한테 완전, 그 글을 읽었을 때 그 소름? 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싶었고, 자이툰에서 한국으로 와서 그럼 한 달간 휴가를 주거든요. 그 한 달 동안 뭐든지 할 준비가 됐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TV를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일본에 가서 가이드를 막 하는 게 나왔는데, 나 그럼 일본어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날 일본어 책을 사서 그때부터 일본어 공부를 시작해서, 그리고 자대에 복귀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본어 공부를 했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그 열심히 했던 것이 다시 사회로 나와서 학교에 25살에 복학을 하면서 이어졌었고, 그게 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죠. 그래서 25살에 학교에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보니까 1학년 때 게 완전 없는 거예요. 1학년 2학기 0.0으로 마치고. 그래서 내가 학교에 도착해서 저는 무슨 과예요?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우리가 학부제였는데 내가 어떤 과가 정해져 있더라고. 그래서 가보니까 경제과래. 그럼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일단은 학과 공부를 하면서 일본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처음 알게 된 워킹 홀리데이라는 걸 알고 보니 일본에 있었고, 그래서 2학년 1학기가 끝나자마자
워킹 홀리데이를 갑니다. 그때 제가 JLPT라는 일본어 자격증 2급을 따고 가서 서빙 알바를 했어요. 시부야의 그런 카페에서 서빙 알바를 하는데 외국인 2명이 갑자기 쑥쑥 걸어옵니다. 노구찌라고 하는 같이 있었던 친구가 너가 가서 서빙해줘, 나 영어 못해, 이러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데? 라고 했더니 걔가 야, 너 일본어를 이렇게 하는데 영어를 못한다고? 말이 안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본어만 가지고는 두각을 나타낼 수는 없겠구나, 이제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방학이 끝나고 2달 뒤에 다시 이제 계약하기 하루 전날 돌아가서 그때부터 이제 일본어를 다 버리고 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죠. 워킹홀리데이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 말고 나 이번엔 공부를 하러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그때 토익을 봤었을 때 240점이었는데 교환학생을 가려면 토플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로 토플 책을 샀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거를 시작했고 그때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가장 밀도 있게 열심히 살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수업이 있는 날은 영어만 한 7시간에서 10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고, 그리고 수업이 없는 주말에는 한 15시간 정도 공부했던 것 같고, 공부를 했다는 거 이제 앉아 있었던 시간인 거죠, 도서관에. 그거를 1년에 360일 정도? 그렇게 1년 반 정도를 했고 미국에 교환학생을 갈 수 있게 되었죠. 제가 25살에 복학하고 교환학생을 가기 직전까지의 그 시절, 그리고 미국에서 교환학생 1년 했던 시절이 제 삶에서 진짜 가장 밀도가 높았던 시간이고, 굳이 비교하자면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10년 동안 쏟았던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를 이쪽에서 쏟아서 훨씬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순천향대학교라고 하는 지방대에 나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명문대회들을 이길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편입이었고 학교를 바꾸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한테는 맞지 않았어요. 학교 이름을 바꾸는 게 그만큼 의미가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였고, 준비를 막 하다가 안 될 리스크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포기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엄청난 스킬을 갖고 있어. 막 내가 뭐 IT 쪽으로 하는데 내가 해킹 대회 막 우승을 했어. 근데 그럴 만큼 스킬이 있지도 않아서 저는 정말 스펙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졸업을 하고 교환학생이 끝나고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전 정말 자신 있었어요. 뒤를 돌아서 보니 0.00이었던 내 학점이 4.3점이 되어서 내 졸업학점이 됐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토익을 보니까 한 940점 정도가 나왔고, 뭐 토익 스피킹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였고, 봉사활동도 한 500시간 이상이 채워졌고, 자이툰에 갔다 오면서 훈장 같은 것도 있고, 대통령 표창 같은 것도 하나 다른 활동을 통해서 받았었고, 나를 안 뽑는다고?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 15군데 기업에 지원을 했는데 얘네가 나를 서류에서 다 탈락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뭐지?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진짜 이런 노력들이 되게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를 평가하는 건 그들이니까. 그때 처음으로 학교라는 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뒤로 쭉 뭐 계속해서 원서를 냈고, 그래서 결국 5개 정도의 대기업에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제가 제대로 살아왔구나. 내가 원하는 바대로 잘 살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회사도 내가 같이 일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만 나도 일할 곳을 판단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점이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나만의 무기를 잘 갖춰놨구나 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계기였던 거죠. 그렇게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정말 경사가 났죠. 저희 첫째 아이가 생겼고, 마침 그때 저희 아내가 네덜란드에서 주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한국에 와서 키우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었었는데, 생각도 하고 있었고, 그 아이가 태어나기 2달 정도 전에 아내가 나 사실 네덜란드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럼 알았어 라고 해서 내가 휴직할게 라고 해서 바로 휴직을 하고 네덜란드를 갔어요. 저는 항상 뭘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내가 꿈꾸던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씩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아이가 생기고 가족을 보는 게 너무 좋은데 그것만 하고는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뭘 하지 하다가 그때 처음으로 요즘에 유튜브라는 게 있더라. 그래? 그럼 내가 아이 영상 앨범을 남길 겸 한번 해보자. 이왕 하는 거 영상 기술을 한번 배워볼까? 영상 기술을 배우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시작을 했던 게 유튜브죠. 시작부터 5,000명까지 하루에 가장 많은 구독자가 늘었을 때가 한 24명, 25명 요 정도 딱 사이즈였었어요. 그리고 어떤 영상을 하나를 또 만들었는데 그것도 그냥 뭐 조회수 한 1,000, 2,000 정도가 됐었던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을 만든 게 8월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12월이 됐는데 그 영상 조회수가 갑자기 숭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리고 다음날 되니까 그 영상 조회수가 막 60만 이렇게 터져 있는 거지. 이게 도대체 뭘까? 그때 어떤 기분이었냐면 2년간 언젠간 그런 날이 오겠지라고 꿈꿨던 게 딱 온 시점이었어요. 내가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말도 안 되는 숫자가 펼쳐져 있고 내가 댓글을 달 수 없을 정도의 댓글이 막 올라오는 걸 상상했는데 그게 딱 된 거야. 그리고 나서 MBC 작가님이 그 영상에 댓글을 다셨어요. 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니? 직장인인 것 같기도 한데 네덜란드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영상은 좀 만지는 것 같은데 이쪽 계열이니? 너 TV 한번 나와 볼래? 이렇게 댓글로 섭외를 주셨고 그걸 이제 회사에다 컨펌을 받아서 그래서 MBC 아무튼 출근이라는 곳에 출연하게 됐죠. 그렇게 아무튼 출근이 끝났는데 그 PD님이나 작가분들이 되게 잘 포장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방송 분량도 되게 많이 나왔고 그 사람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방송 출연의 의미는 구독자가 한 5,000명 정도 더 늘고 막 10,000명 정도 더 늘고 너무 좋다 이거였었는데 그렇게 한번 TV에 나가고 보니까 세바시에서 와서 강연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지? 망설이다가 세바시를 나가는데 또 그게 또 잘 돼서 학교, 뭐 기관, 강연 요청이 와서 아 내가 이렇게 해도 할 수 있는 방향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족과 있는 시간을 지키면서 그 이후의 시간을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고사를 해왔지만 아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준비를 조금 했었던 것 같아요. 출판사랑 계약을 해서 책을 좀 쓰기도 하고 대학교나 기관에 가서 강연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 삶의 바운더리가 다시 한번 확장이 되는 제 처음에 작은 아이에서 군대에서 세계관이 확장이 되었다면 지금은 그게 조금 더 증폭된 그런 계기가 아무튼 출근 출연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출근에서도 조금 화제가 됐었던 게 제가 입사하면서 모니터에 붙여놨던 말이 있는데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때 짧게 보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건데 그동안 계속 내가 해왔던 거 하고 싶었던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뽀개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바람은 제가 20살까지도 그리고 30살이 됐을 때까지도 넌 꿈이 뭐니? 넌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다 할 대답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저희 딸과 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때 넌 꿈이 뭐니? 라고 물어보지 않고 난 지금 꿈이 뭐야? 난 지금 이걸 하고 싶어서 이걸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아이가 그거를 보고 나는 이런 꿈을 꿔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건강해질 때까지 계속 뭔가를 커다란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작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뽀개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원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꽂혔던 게 유튜브였고 그리고 지금 그게 강연이 됐고 조금 책을 쓰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게 하나씩 확장돼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경험의 확장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저의 커다란 계획은 그렇습니다. 모두가 이제 목표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유명해지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사람이 되고 싶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성공을 갖고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걸 정말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작은 내 세계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되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는 사람이라서 뭔가 엄청난 꿈은 없고요. 지금 하는 대로 꾸준히 건강하게 사는 거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컨텐츠를 기획하고 있는데 되게 잘 됐으면 좋겠다. 그 정도? 거기서 나오는 행복 정도? 왜냐면 저는 지금도 제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내 미래의 모습보다 훨씬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됐으면 더 이상은 양적 성장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질적 성장을 계속해서 높여서 좀 더 단단해지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원대한 꿈은 없으나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하게 쭉 살았으면 좋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삶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은 안 되는 것 빼곤 다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있죠. 저한테 있어서 안 되는 건 뭐냐면 무례한 것. 편하게 대하는 것과 무례하게 대하는 건 굉장히 다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되게 윗사람한테도 그렇고 되게 편하게 대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을 보거나 아니면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례한 사람은 제 나름의 선에서는 안 되는 선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금융회사에서 이렇게 머리를 길러도 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저밖에 없었어요. 머리가 긴 사람은. 근데 제 생각은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정해진 것들, 안 되는 것들은
일을 아예 안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미루거나 하는 것들은 안 되는 건데, 그거 이외에는 내 머리가 어때서 마치 두바이 규정이 뭐 회사의 규정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아닌데 뭐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아, 눈치를 안 보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저만의 선이 확실히 있고 그 선이 아니라면 다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나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남들이 하지 않는 행위를 했을 때 사람들이 이상한 시선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 시선들과 그런 말들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결국은 자존감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럼 그 자존감이 어디서 생기느냐라고 보면 내 삶에서 내가 하나하나 이루어냈던 것들, 내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아, 내 삶이 맞았구나를 증명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래, 내 삶이 옳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신념이 첫 번째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고, 더 좁게는 회사라는 곳에 살고 있고, 또 더 좁게는 뭐 팀이나 좁게 살고 있지만 조금만 더 사고를 확장해 보면, 자, 금융회사에서 머리 이렇게 길러도 돼? 그래, 우리 회사에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그렇지. 근데 세계적으로 보면 과연 안 되느냐? 또 그렇진 또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더 멀리 다른 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고,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다름을 확실히 인정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의 세계관의 확장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했었던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쉽게 이야기했었을 때 그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쉽게 쳐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었던 것 같고, 조금 더 당당할 수 있고 조금 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부록이라 그러나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Wash me in the water, cleanse me in the mercy of your love. I need a heavenly touch, 'cause I'll be backsliding. I need a little guiding for my soul. Only heaven knows, 'cause I just